지금은 그 돈 버는 능력도 1등인 테슬라에 대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굳이 꼭 자동차 산업이 아니더라도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은 그 테슬라를 교훈 삼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테슬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테슬라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2014년 그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 파일럿을 개발했고요. 2014년에는 그 슈퍼차저 충전 속도를 그 75kW에서 135kW로 전압 전류 기준으로 그 380V 190A에서 380V 355A로 그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2015년 그 솔라시티의 그 파워팩 개발을요. 그 파워팩은 각각 용량은 이제 가정용은 10kg, 일반용은 이제 100kg인데요. 100kg짜리는 그 용량에 제한 없이 병렬 운전으로 용량 확정이 가능합니다. 이 파워팩은 뭐 솔직히 큰 기술은 아니고요. 단순한 그 피크 타임 요금을 피하거나 전력이 불안전한 지역에서 일종의 UPS 역할이죠. 이 파워팩을 그 태양광 발전 패널과 함께 설치하여 기존 전력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가능한 그 독립형 그리드로 개발했습니다. 그 2017년 7월 그 호주에서 그 전력 사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급하게 그 송전만큼 파워팩을 그 공급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회사들은 뭐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그 일론 머스크는 100일 안에 그 가동하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수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파워 전송 시스템 개발을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네, 에디슨입니다. 그 당시 그 에디슨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그 여러 곳에 그 직류 발전기를 납품했으며 그 당시에는 아마 대형 빌딩마다 그 자체 직류 발전기를 가동하고 그런데 이제 초기 제품들이라 분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에디슨 컴퍼니에 근무하던 그 니콜라 테슬라가 그 문제점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에디슨의 그 직류 대비 전송이 쉬운 그 교류 변압기 전송을 니콜라 테슬라가 개발하여 에디슨의 직류 전송을 누르고 현재 그 교류 송전의 표본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에디슨의 직류 송전 방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에디슨 시절에는 그 고용량 전력 반도체가 없던 시절이라 그런 거지 이론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의 그 고용량 SCR이나 IGBT 등 그 고용량 전력 반도체가 개발되어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이 되어 그 전력 그리드 시스템에서 도서지방이나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데 전기를 육지에서 그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으로 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류는 교류 대비 에너지 손실이 매우 적은 게 특징입니다. 다시 그 테슬라 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2019년 3월에는 그 3세대 슈퍼차저를 공급했습니다. 이 슈퍼차저는 모델 3 기준으로 5분 충전 시 약 120km, 1시간 충전 시 약 1600km를 달릴 정도의 충전 속도를 자랑합니다. 2021년 7월 드디어 새로운 그 FSD V9 베타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테슬라가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베타 V 9.1 업데이트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인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 AI 데이 행사에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테슬라봇은 그 로봇 머리에 그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자동 조종 그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그 수익률이 왜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높은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차종 4개 차종을 효율적으로 양산했고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주요 부품이 80%를 같이 공유합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전 세계에 판매한 한 95만 대 차량 가운데 이 두 개 기종이 약 9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부족으로 그 감산이나 조업 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된 나이별과 달리 자체 그 타량 통합 제어 능력을 기반으로 차량당 반도체 숫자를 크게 줄이고 그 결품된 반도체가 생겼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수정하여 범용으로 대체한 것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SUV 인기로 세단형인 모델 3보다 단가가 높은 SUV 모델 Y의 판매율이 상승한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 생산 대수는 적지만 극단적인 부품 공용화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특히 테슬라 중국 공장이 뛰어난 생산성과 부품 공급망으로 수익력 향상에 공헌한 것 같습니다. 경쟁 업체들은 이제 수익성에서 테슬라를 못 이기면 전기차로 지속 성장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 전기차로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구조에서 테슬라가 전기차로 돈을 더 잘 버내라는 구조를 바꾼 이 상황이 현재 자동차 산업에 커다란 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쟁 업체들은 테슬라의 수익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심각한 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회사들은 전기차로 충분한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만들수록 경영이 더 힘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테슬라는 대규모 선행 투자를 통해 이익 실현에 접어들었고요. 이제는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수록 당장 이익이 나는 테슬라와 달리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테슬라 비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요타나 폭스바겐 등도 그 네고 블록형의 적은 부품 공유화를 안 한 것은 아니나 머스크처럼 그 종류에 관계없이 차량 공유화를 만들 수 있도록 강한 그립을 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강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일반 그 미케닉 엔지니어들 말만 들었으면 모델마다 적당한 부품을 잘 개발했을 텐데 머스크는 그 위아래 기종에 관계없이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로 조정했다는 것은 천재적인 발상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추구했을 때 아주 강한 그립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채택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좀 무겁고 크기가 좀 크다 뿐이지 제품은 그 충격이나 진동에 매우 강합니다. 가격은 무려 40% 이상 저렴하고요. 이런 주도적인 그 제품 사용으로 가격을 내려주어도 이익은 더 남는 그 경제적 사상으로 무장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이온 배터리보다 나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안전성은 더 중요한 요소가인 거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규격화되고 핵심 부품인 그 배터리, 모터, 인버터, 기어박스 이 모든 부품을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서로 다른 차량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판 위에 네고 블록을 끼워 넣듯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 테슬라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그 차량 설계 초기부터 전기차를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그 공용화를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그 테슬라는 그 같거나 비슷한 부품을 서로 사양이 다른 차량에 넣고도 각 부품의 성능이
소프트웨어로 차별화하는 방식을 하는 게 신의 한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차량에도 상대적으로 비싼 부품을 장착하고도 그 성능을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봉인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나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능을 봉인해 생기는 비용 요인보다 부품의 공유와 단순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테슬라가 더 이익에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차량 외형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차량을 2, 3년이 지나면 부분 변경이나 전부 변경을 해서 부품까지 다 변경해갖고 비용을 많이 발생하나, 테슬라는 차량 변경 없이 무선 업데이트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성능을 높이거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차량에 새로움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존 고객이 충성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테슬라가 왜 타사보다 더 이익이 많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이건 단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그 테슬라가 매우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반하여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 습관에 답습하여 현실적인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테슬라의 전략을 공부하여 우리는 좀 더 다른 세상의 그 물류 관리라든가 반도체 관리, 소프트웨어 관리, 그 다음에 그 통신 관리, 이런 부분을 다음 편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